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은입니다. 오늘은 1월 13일 목요일이고요. 뉴스부터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신축 아파트가 무너져 내린 지 수십 시간이 지났는데 실종된 6명의 행방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국이 수색견 6마리를 투입해서 수색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어제 저녁 수색견이 26층에서 28층 사이에서 약간의 반응을 보였다는 소식이 들어오긴 했는데요. 접근이 쉽지 않아서 실종자인지 특정 물건인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이 워낙 위태로워서 접근이 쉽지 않다 보니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데 수색 당국은 오늘 타워 크레인 일부 구간을 해체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고의 원인을 조사 중인데 전문가들은 부실하게 공사를 한 인재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 기간을 줄이려고 겨울철 콘크리트가 제대로 굳기도 전에 공사를 이어갔을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 고정 불량, 콘크리트 하중작용, 강풍 등의 요인이 추가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현대산업개발 측은 공사 기간이 부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리한 작업을 할 필요가 없었다며 공기 단축에 따른 부실 시공 가능성을 부인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도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SK에너지 울산 공장에서 큰 불이 났는데요. 공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난 건 어제 오전 6시 20분쯤 많은 소방 인력과 장비가 수입된 끝에 2시간 40분 만에 가까스로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석유를 정제하는 공장이라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주변 시설에도 불이 옮겨 붙지 않았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합동 감식을 벌여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먹는 코로나 치료제 2만 1,000명분이 오늘 처음 국내에 들어옵니다. 당장 내일부터 환자들에게 투약되는데요. 첫 물량이 2만 1,000명분으로 많지 않은 만큼 사용자가 제한됩니다. 65세 이상과 면역 저하자들이 우선 대상인데요. 3개의 알약으로 구성된 치료제는 아침, 저녁으로 하루 2번, 5일간 총 30알 복용합니다. 식사 여부와 상관없이 복용이 가능한데 씹거나 부숴서 먹으면 안 되고 증상이 나아지더라도 5일간 끝까지 복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또 통풍약 등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약이 있어 기존에 복용하는 약은 의료진에게 알려야 하고요. 부작용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의료진과 상담한 후에 복용을 중단하고 남은 약은 반납해야 합니다. 이어서 코로나19 현황입니다. 12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4,388명으로 엿새 만에 4,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누적 확진자 수는 67만여 명입니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전국 1차 접종자는 총 4,441만 명을 넘어섰고 2차 접종자는 4,321만여 명입니다. 또한 3차 추가 접종자는 2,181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매서운 추위에 대한 대비를 단단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내륙 곳곳에는 한파특보가 이어지겠고요. 눈 예보도 나와 있습니다. 밤까지 제주 산간에는 10cm가 넘는 큰 눈이 더 내리겠고요. 호남 서해안에도 최고 8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눈으로 인한 피해 없도록 시설 점검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기온 보시면요. 오늘 아침 최저기온 영하 12도에서 4도, 한낮 최고 기온은 영하 5도에서 6도 선이 예상됩니다. 종일 추운 하루가 예상되는 만큼 외출하실 때는 옷차림 든든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1월 13일 목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돈이 보이는 경제 첫 번째 주제는 가치의 가치를 나누는 기업들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다들 힘든 가운데 국내 주요 기업들이 사회 공헌 활동을 아주 다양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이 얘기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방송인 박수림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각 기업들마다 저마다의 방식으로 상생의 노력들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먼저 G그룹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G그룹 같은 경우에는 임직원 자원봉사, 사회공헌 프로그램,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데요. 근데 G그룹의 종합 에너지 기업이죠. 이 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코로나19 관련해서 헌혈, 피가 굉장히 부족하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특히 중환자들에게는 이 수혈이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헌혈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이 G 회사의 여수공장 임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마을회관들 이런 것들을 방문해서 소독 같은 것들, 방역 작업에도 함께 동참한다라고 합니다. 또 하나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 공헌 산업인데요. 2013년부터 청소년기를 지나는 이제 아이들에게 이 질풍노동의 시기잖아요. 네네. 그래서 학교 생활을 위한 집단 치유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약 한 18,000명의 청소년들이 이 해당 기업의 이 치유 프로그램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S그룹은요, 사회 지역 그 상생을 위한 사회 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데 그중에 S그룹의 종합에너지 기업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임금의 1%를 기부하고요. 또 회사가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함께 기부하는 방식의 기부금 사업이 올해로 4년 차를 맞았다고 합니다. 자, 2018년부터 시행해온 해당 기부 사업은요, 올해까지 4년간 총 97억 7천만 원, 누적 2만 2천여 명의 구성원들에게 지원됐습니다. 재작년부터는 정부와 협력사가 기금 조성에 참여하면서 코로나19 사태를 뚫고 정부, 대기업, 중소기업이 아름다운 상생 동행의 사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네, 흔히 가치의 가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같이 할수록 그 가치가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L그룹 같은 경우도 많은 사회공헌 프로그램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2015년부터 L그룹이 어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실천 의미로 시작한 바로 의인상입니다. L그룹의 의인상. 벌써 약 한 169명에게 시상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시작했을 때 이 의인상이 뭐냐? 우리 사회에서 정말 진심이 담겨서 이 사회에 공헌한 사람들을 이제 기리자라고 해서 시작된 상이었었습니다. 이 당초에 거의 40여 년간 그 장애인들을 도왔던 할머니가 계신데 김밥 장사를 통해서 40년간 모았던 돈들을 다 이제 기부를 했던 대단해요. 그런 분도 네. 계셨고요. 위협을 무섭던 크레인 굴착기 사다리차 기사 사건, 이슈도 이야기도 굉장히 또 감동적이었죠. 또 환경미화원 등 우리 사회에서 평범한 이웃들, 그러나 사회를 힘쓰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의인상을 프로그램을 갖기도 했습니다. 어느덧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3년째가 돼 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 기업의 이런 나눔 문화가 더 확산이 돼서 우리에게 큰 힘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주제 보시죠. 돈이 보이는 경제 두 번째 주제는요. 사상 초유 2,215억 원 횡령한 오스템 임플란트 직원입니다. 횡령한 금액이 1,900억 원도 아닌 2,200억 원에 달했고 회사 돈을 뺐다 넣었다 제 돈처럼 썼습니다. 네, 오스템 임플란트 횡령 사건. 야, 이게 워낙에 대규모인데 네. 한 명이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직원 한 명이 2천억 원 이상을 횡령할 수 있다?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습니다. 네, 자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기에 앞서서 우선 이 오스템 임플란트라는 회사가 어느 정도 규모를 가진 회사고 또 어떤 특징을 가진 회사인지 그거부터 한번 볼까요? BTS만큼 유명해졌어요, 오스템 임플란트가. 네. 자, 오스템 임플란트는요, 치과용 임플란트 제조업체로서 1999년에 시작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업력은 길지 않아요. 근데 짧은 기간에 국내 1위, 세계 4위의 임플란트 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코로나19 상황에서 보면 경쟁사들이 주춤하거나 역성장을 냈는데 그것과 다르게 독보적으로 성장하면서 매출과 이익이 꾸준히 증가하는 우량 기업이었고요. 매출 1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직원도 2,000명이 넘는 대형 의료기기 회사입니다. 네. 오. 새해 첫날부터 네. 뭐 이게 무슨 네. 소리야 이런 얘기가 들렸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렇습니다. 수천억 원대 횡령 사건인데요. 한 명, 이 씨, 이모 씨라는 이제 재무부장이 예. 저질렀던 사건이었습니다. 당초에 횡령 액수가 1,800억 대였다가 이후에 1,900억 대였다가 네. 또 나중에 또 빼돌렸던 돈이 계속 있어서 늘어나요. 전체가 2,215억 현재까지입니다. 와우. 이거 횡령 액수였었고 이 회사의 자본금이 2천억 정도였으니까 이미 자본금을 초과하는 액수로 네. 이제 이 씨가 횡령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바로 증권거래소에는 이 오스템 임플란트의 주식을 거래 정지를 했는데 네. 최근에 뭐 주가 흐름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수출이 너무 잘 됐었어요. 네. 그래서 연초부터 시작해 보면 어마어마한 주가 상승이 나왔어요. 맞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들도 많이 몰렸을 건 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후에 좀 조정을 받다가 좀 반등하나 싶다가 이번 사건으로 거래 정지가 됐고요. 2만 명 정도의 소액 주주는 지금 거래가 정지됐으니까 아무것도 못한 채 그죠. 돈이 발만 묶인 동동 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네. 아까워하고 있습니다. 와, 무려 2,215억 원이거든요. 이 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씨는 어떤 인물이에요? 자, 이 씨는 40대 중반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에 2018년에 입사해서 재무관리 팀장으로 일하면서 출금 내역과 자금 수지, 또 잔액증명서 등을 위조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근데 회사 측은 이 씨의 단독 소행으로 보고요. 횡령 사실을 확인한 직후에 긴급하게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지난해 12월 30일 잠적했던 이 씨가 이달 5일 파주 자택 건물에서 검거됐고요. 8일에 구속이 됐습니다. 자, 이 씨가 구속이 되면서 횡령 사건의 전말이 조금씩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 네. 지금까지 수사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좀 일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한 번에 2천억을 다 뺀 네. 거는 아니었고요. 2020년 말 4분기부터 일종의 연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번 빼봤다가 한번 빼본 거야. 예, 한 하루 이틀 있다가 넣어봤다가 이게 들키나 안 들키나를 그렇죠. 현재 반복한 것으로 알려져 근데 있습니다. 괜찮았던 거죠. 괜찮았습니다. 그렇죠. 괜찮아서 본격적으로 이제 작년부터 이제 이 횡령을 네. 나서게 되게 되는데 처음에는 뭐 몇 차례 뺐다가 5번에 걸쳐서 500억 정도를 먼저 뺍니다. 400억. 근데 그때도 회사 내에서 현재까지는 아무도 몰랐고도요. 그런 다음에 이제 작년 10월에 한꺼번에 1,400억을 뺍니다. 잔액증명서를 그래도 위조를 해서요. 몰랐죠. 그런 다음에 이제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네. 주식 투자에 또 나섭니다. 네. 이게 앞으로 이제 수사에서 밝혀져야 되는데 이 동진 세미캠이라는 주식을 또 투자하고 손실을 보고 또 팝니다. 네. 예, 그런 다음에 이제 회사에서 6월, 12월에 본격 감사가 있거든요. 네. 여기엔 걸리죠. 네. 그렇게 되니까 12월이 다가왔고 여기서부터 사건은 빵 터졌었고요. 회사 측에서는 바로 이제 12월 말에 공시를 했고 거래소는 즉각적으로 거래 정지를 내렸고 네. 현재는 이 한국거래소가 과연 이 회사가 상장사의 자격이 있냐 없냐에 네. 적격 대상 여부를 심사하고 있는 여기까지 숨가쁘게 오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세상에 비밀이 없고 감사가 있는데 아무리 넣었다 뺐다 했을 때 아무도 몰라도 그렇죠.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회사 돈을 횡령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가 미스테리고 또 어이도 없다 뭐 이런 네. 얘기도 나오고 이 오스템 임플란트가 코스닥 시가총액 한 20위예요. 그러게. 그런 회사에서 이제 2천억이 나갔는데 참. 아무도 몰랐다. 그리고 또 동진 세미카라는 것에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투자 부분도 굉장히 어리숙하고 헷갈리는 게 또 손해를 보고 합니다.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리는 거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좀 안 맞는데 앞으로 수사 조사 과정에서 좀 알려지고는 있지만요. 또 지금 나오는 게 동진 세미캠뿐만이 아니라 다른 주식도 투자했다는 게 어제 오늘 또 나오고 있고요. 예. 속속 새로운 정보들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돈을 뺐고 이게 12월 내에 자신이 좀 돈을 불린 다음에 다시 늘려고 했는데 이제 감사 기간이 올 때까지 손실을 계속 보니까 이제 급하게 이 사건이 터졌다라는 게 현재까지 추측해 볼 수 있는 근데 사건입니다. 이게 또 웃기는 게 말이죠. 재무 담당자잖아요. 네. 근데 돈을 자기가 뺐어. 주식에 투자해서 투자했어. 벌었어. 네. 그 번 돈은 자기가 먹고 요 돈을 넣어. 다시 넣어. 아, 이게 안 걸리냐고. 이것도 걸리죠. 그러니까 흥분 좀 가라앉히고 말씀하세요. 이상해. 근데 이게 저 횡령한 돈을 왜 횡령한 거예요? 일단은 횡령한 돈으로 금괴 사고, 네. 부동산 사고 참 많이 샀습니다. 네. 먼저 680여억 원으로 1kg 금괴 851개를 사들였어요. 자, 그중에 497개가 이달 5일 이 씨를 검거하면서 경기 파주의 은신처에서 입수를 했습니다. 또 아버지 주거지에서 금괴 254개를 추가로 발견했고요. 바로 어제였죠.
여동생 건물에서 남은 금괴 100개를 마저 찾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에요. 이 씨는 부인 명의로 제주도에 30억 원 상당 고급 리조트 회원권하고 28억 9천만 원 상당의 경기도 파주 아파트하고 오피스텔, 그리고 처제 명의로 경기도 고양의 16억 원대 아파트까지 부동산에만 75억 원으로 쓴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이 씨가 잠적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준비를 했던 게 또 밝혀졌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현재까지 추측은 맞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돈을 뺀 다음에 네. 그걸로 주식 투자를 해서 이익은 챙기고 돈을 늘려고 했는데 이 모든 계획이 수포로 들어갔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완전히 그 다음부터는 네. 이제 깨려고 잠적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인에게 한 채, 또 동생에게 두 채, 건물 세 채를 증여를 하고요. 그 건물에 담겨있던 근저당이었죠. 약 11억 3천도 이 돈으로 다 이제 해결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것처럼 뭐 금괴도 사고 별거 다 한 다음에 이제 네. 본격적인 잠적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아니 네. 그 돈을 쓰고 투자하고 이런 것도 참 어떻게 보면 어설퍼요. 그렇죠. 네? 네. 이게 믿을 네. 수 없는 사건이라. 근데 이 사건이 터지자 인터넷 커뮤니티는 난리가 났습니다. 구멍가게도 아니고 자본의 90%를 횡령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된다. 새해 첫날부터 저는 꿈인 줄 알았습니다. 뭐 개인 계좌로 자본금 90% 이체 이거 실화냐 이런 반응이 막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근데 황당해 하는 건 소액 주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오스템 임플란트 소액 주주는요 2만 명에 달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주식 토론방에는 막 글들이 이어오고 있습니다. 진짜 일개 직원이 자기 자본의 90% 넘게 횡령하도록 회사에서 몰랐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아우 무서워서 주식 못하겠다. 코스닥 상장사 23위가 이렇게 한 방에 허탈하다. 이런 등의 반응이 나오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게 뭐 네. 기록 아닌 기록인데요. 이번에 이 사건이 대한민국 뭐 역사상 횡령 액수로는 가장 큰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상장기업, 상장사에서 2,200억 대의 횡령은 역대 최대 규모였었는데요. 과거에 좀 횡령 사건들을 좀 액수를 보면 동아건설이 프라임그룹으로 넘어갔을 때 그 자금 부장이 약 한 800억 정도를 횡령했었던 900억 정도죠. 했었던 사건이 있었고요. 2012년에는 삼성전자 경리부 대리가 100억을 빼돌렸던 그때 고 이건희 회장이 정말 뭐 화를 내고 완전히 그룹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청렴 운동이 있었고요. 네. 2016년에 또 한 번의 사회적 공분을 샀던 사건이 대우조선해양이 법정관리 기업이었었거든요. 국민의 세금으로 돌아가는데 거기에 또 이 사건 차장이 180억을 빼돌렸던. 네. 그러나 그 모든 액수를 보십시오.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의 2,200억과는 거의 뭐 차원이 다른. 그러니까. 네. 1995년에 영국에서의 얘기인데요. 한 직원의 불법 거래로 인해서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이 파산하기도 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30년의 전통을 이어온 베어링 은행이 1995년에 한 직원의 실수로 파산 위기에 몰리고 단돈 1달러에 매각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영화 아실 거예요. 갬블. 이완 맥그리거가 주연한 영화 갬블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는데 영화의 주인공이자 실제 모델인 닐 리스는요. 베어링 은행의 파생 상품 매니저로 불법 거래를 통해서 14억 달러의 손실을 끼쳐서 은행을 파산으로 몰고 갔습니다. 자, 결국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이었던 베어링 은행은요. 네덜란드계 은행의 단돈 1달러에 매각되는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네. 한 직원의 욕심으로 네. 230년이 된 그렇게 오래된 은행이 파산한 거거든요. 그게 1995년이라고 네네. 그랬죠. 맞습니다. 근데 지금 2022년이에요. 2021년부터 이 일이 있었다는데, 네. 야, 우리 기업이 한 직원이 이렇게 2천 몇백억을 횡령할 정도로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었느냐. 네네. 그렇죠. 이 몇 가지 의문점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 의문점을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3대 미스터리. 직원 혼자 2,215억 원을 횡령한단 말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미스터리는 단독 범행이냐 네.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것도 가능하냐 안 하냐도 있지만은 혼자서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데요. 현재 일단 자금 부장이고 재무관리 부장이어서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돈을 인출하려면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공인인증서가 네. 있어야 되고 OTT라는 비밀번호 생성기가 있어야 되고요. 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근데 현재 알려진 바에 따르면은 이 씨가 갖고 있었다라고 해요. 매뉴얼 상으로는 이걸 이제 회사에 두고 할 때마다 써야 되는데 저게 번거로우니까 아예 지참을 하고 다니면서 이제 가능했고 네. 돈 빼고 그다음에 뭐 잔액증명서 위조했다. 그러나 이게 이제
어떤 하나의 구멍가게라든가 네. 작은 기업이면 가능한데 그러니까. 시가총액 2조가 넘고 대한민국 코스닥 네. 상장사 시총 20위권의 우량한 기업에서 저게 기업이죠. 가능하냐라는 건 네. 여전히 의문이죠. 네. 아니 개인 거래할 때도요. 네. 개인이 돈 찾으면 얼마 이상 다 기록되고 이렇지 않아요? 그럼요. 좀 이따 보겠지만 은행이나 또 FIU 같은 데서 몰랐다는 거. 왜 하나 그것도 이상해요. 아니 네. 그래서 이 얘기 처음 나왔을 때 이거 개인이 직원 한 명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공범이 사내에 있을 것이다. 이 얘기는 계속해서 나왔었거든요. 그럼요. 그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이다. 요런 거와 함께 분명히 공범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A기업 관계자는요. 조심스러운 추측이지만 직원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본다면서 상식적으로 단기간 횡령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고 다른 회사의 주식을 투자해서 공시가 나올 정도로 대범하게 행동을 했는데 그 기간 동안 아무도 몰랐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된다. 공모 가능성을 제기를 했습니다. 또 다른 코스닥 B기업 자금팀 관계자 역시 그래요. 자금팀의 경우에는 매일 자금일보를 작성하고 통장 내역을 윗선에 보고해야 하는데 결제권자의 감시 아래 서류를 그렇게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면서 한 직원이 회사 전체 유동 자금보다 더 많은 자금을 굴렸다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씨 측이 경찰 조사에서 윗선이 있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예. 반면 오스템 임플란트 측은요. 윗선 개입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또한 회장에게 금괴의 절반을 건넸다고 진술한 그 이 씨와 그의 변호사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자, 경찰은 이 씨를 상대로 수사를 벌여서 윗선 개입과 공범 여부 등을 확인 중에 있습니다. 네. 근데 또 이와 반대로 마음만 먹으면 직원 한 명이 이거 할 수도 있는 일이다. 이런 네. 의견도 있더라고요. 네네. 특히 연습을 했잖아요. 네. 2020년 4분기 때 몇 차례 돈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어쨌든 가능성을 타진해 봤다라는 네. 측면에서 뭐 혼자서 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단독 번영이 또 가능한 점은 이 씨가 거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네. 돈을 관리하는. 그래서 잔액 증명서만 위조하면 본인이 OTT 비밀 생성기가 있었다면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가능하다. 얘기들. 네. 또 하나 지금 내부 정황상들 나오고 있는데 현재 오스템 임플란트가 쓰고 있는 회계 프로그램이 굉장히 오래된 구형이었기 때문에 보안 같은데 뭐 허점이 많았다 이런 얘기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아직까지 단독 범행인지 공범이 있는지는 밝혀야 될 부분이고요. 예. 경찰 수사 뭐 하게 되면 뭐 누구랑 통화했는지 뭐 쭉 네. 조사하면 그럼요. 나올 것 네네.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미스테리로 남아 있는 겁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횡령 사건 3대 미스터리 두 번째 보겠습니다. 회사는 3개월간 몰랐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한 회사에서 2천억 원이 넘는 거액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인지를 못했다, 늦었다. 그리고 통제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두 번째 미스터리입니다. 자, 그동안 전혀 횡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다가 연말 결산 과정에서야 이 사실을 알고 급하게 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 씨는 입출금 내역과 자금수지 그리고 잔액 증명서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회사 또는 개인 은행과 주식 계좌로 빼돌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여기서 잔액 증명서는 예금 잔액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자, 은행은 고객이 요구하면 예금 잔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행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씨는 이 서류를 위조해서 회사 예금이 정상적으로 있는 것처럼 꾸몄다고 합니다. 네. 회사가 이거를 수개월간 몰랐다. 이 네. 부분도 이해가 안 되고 또 금융당국에서도 이 씨의 의심 거래를 몰랐다는 얘기가 되네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우리 사회, 우리 금융 시스템의 허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회사를 어떻게든 뚫었다고 해요. 네. 통과를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도 다 뚫렸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먼저 중간에 이제 은행에서 계좌 이체를 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회사에 있는 돈이 어쨌거나 오프라인으로 뺀 게 아닙니다. 그냥 계좌 이체를 먼저 네. 했어요. 네. 그러니까 개인 계좌로 넘어왔을 때 그 네. 주거래 은행이 있을 텐데 은행은 이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 이것도 완전한 개인으로 갔잖아요. 여기서. 그렇죠. 회사도 회사도 예. 회사도 아니고 회사가 개인으로 개인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웬만한 재무팀장들이 한 얘기가 이건 말도 안 된다. 네. 은행에서 바로 그러니까. 체크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숨길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고 마지막 걸러지는 것이 금융정보분석원 FIU라고 해서요. 이제 거액들 억 단위만 만에 하나 계좌 이체가 되더라도 그걸 다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좀 수차례에 걸쳐서 하고 마지막에는 1,400억을 빼서 자신의 계좌로 계좌 이체를 했었는데 네. 과연 이 금융정보분석원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이것도 이제 수사 조사를 하면 네. 다 나오겠죠. 들어가 봐야 되겠죠. 네. 진짜 여기까지요. 네. 일을 안 했나? 그랬나? 자, 오스템 임플란트 횡령 사건 3대 미스터리 세 번째. 네. 자, 미스터리
자, 슈퍼개미로 실명 공시. 맞아, 왜? 이것도. 아니, 네. 자기 이름으로 했다고. 그렇죠. 네. 여기서부터가 첩첩산중이고요. 네. 이 사람이 뭐냐 이게 나오게 네. 되는데요. 이제 돈을 마지막에 1,400까지 인출을 하게 되면서 작년 10월이었습니다.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이제 시작하잖아요. 네. 당초 이 사람의 목표였겠죠. 불릴 수 있는. 근데 그 동진 세미킴이라는 주식을 샀을 때 본인의 실명을 거기에다 고지를 합니다. 네. 그래서 뉴스를 좀 보면 파주 슈퍼개미다 해서 막 그 사람들 누구냐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공개를 드러냈다는 점도 일단은 미스테리인데 두 번째는 그럼 돈을 어디서 나서 투자했냐는 걸 써야 되거든요. 네. 본인이 투자 이익 외 이 돈 1,400억이 생겼다라고 썼는데 거래소, 한국증권거래소가 그 정도의 돈이라면 이 사람 누구지를 봐야 되잖아요. 봤어야죠. 예. 금방 볼 수 예, 있잖아요. 금방 보고 네. 전화 몇 통만 하면 그럼, 될 텐데 네. 거래소는 왜 그 1,400억 이상을 투자한 사람도 희한해. 그냥 뒀을까? 그렇게 뉴스들이 많이 나왔는데 네. 이것도 미스테리입니다. 네. 자, 이렇게 오스템 임플란트 횡령 사건, 이 3대 미스터리 한번 짚어봤는데요. 네네. 또 하나 또 중요한 거 짚어볼 거니, 횡령건으로 오스템 임플란트 그 주식이죠. 네. 거래가 지금 올스탑. 네, 정지가 된 상황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네.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 본부는요, 3일 오전에 오스템 임플란트에 대해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했다면서 주권 매매 거래를 중단시켰습니다. 자, 상장사 직원이 자기 자본의 5% 이상을 횡령하거나 배임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거래소의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 됩니다. 자, 해당 기업이 상장 회사로서 자격이 있는지 심사하는 건데, 자, 거래소는 이달 24일까지 실질 심사 대상인지를 결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거래소가 실질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거래는 즉각 재개된다고 합니다. 거래가 재개가 될까요? 그렇다면 그 시기는 언제가 될까요?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이제 좀 어려운데요. 먼저 이 회사가 상장사 자격이 있어 없어를 심사할 거냐를 먼저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직 심사가 들어간 건 아니죠. 네. 그래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이번에 횡령액을 빨리 찾게 되면 1월 24일 전에 어느 정도 다 채워졌어요. 네. 그러면은 오케이, 뭐 굳이 심사를 하지 말자라고 하면 바로 거래가 재개가 되는데 문제는 아니야, 이거 한번 심사를 놓고 치열하게 회의를 해봐야 돼라고 하면 그 다음 단계 이 심사 과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제 기업심사위원회에서 모여가지고 쭉 한 다음에 이 회사가 문제가 있고 어떤 처벌을 내릴까 쭉 나오게 되고요. 네. 그런 처벌 중에 최악이 상장 폐지입니다. 그러나 뭐 상장 폐지뿐만이 아니라 개선 기간을 둬서 뭐 6개월 동안 고쳐봐라, 1년 동안 고쳐봐라, 여러 가지의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현재 뭐 아직 단언할 수는 없지만 이 오스템 임플란트라는 회사 자체의 업력이라든가 뭐 영업이익이나 구조들은 탄탄합니다. 매출이 계속 나오고 네. 있고요. 네. 그래서 상장 폐지 가능성은 좀 낮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 투자자 보호도 굉장히 중요시하는 측면이 네, 있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 확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좀 그런 과정들을 거친다라는 건 알아둬야 예. 돼요. 네, 이런 상황들로 인해서 거래가 정지되면 네. 가장 사실 애타고 마음 졸이고 있을 건 그 소액 투자자들, 그럼요. 개인 투자자, 맞습니다. 2만 명이나 투자자라고도 하는데 맞습니다. 가장 좀 애끓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일단 상장 폐지와 별도로 기업 가치 훼손에 따른 그 주가 하락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한테 피해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도 별도로 필요하다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반면에 오스템 임플란트 주가 하락에 따른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되자 소액 주주들과 법무법인들은 피해 보상을 위한 소송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아니, 정말 말도 안 되는 횡령 사건이 벌어졌어요. 네. 깊이 한번 다뤄봤습니다. 돈이 보이는 경제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건 사고 24시 첫 번째 주제는요. 스포츠센터 막대 역기살인 미스터리입니다. 70cm 막대기로 직원을 살해한 사건 속보입니다. 네, 연초부터 정말 엽기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정말 저도 귀를 의심할 정도로 경악을 금치 못했던 사건이었는데요. 먼저 사건 개요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건요.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9시경에 있었습니다. 이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스포츠센터의 대표 한 씨가 이날 오전 9시경에 119 상황실에 딱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랑 어제 술을 마셨던 그 직원이 의식이 없다, 몸이 좀 딱딱하다, 몸이 좀 차갑다, 이런 내용으로 119에 신고를 한 건데요. 이후에 경찰이 출동해 보니까 이미 그 20대 남성 직원은 숨진 상태였고요. 당시 현장에는 그 스포츠센터 대표 한 씨와 그 피해 직원 단 2명만 있었기 때문에 경찰은 그 한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을 하고 현장에서 한 씨를 체포를 했습니다. 근데 사망한 직원의 시신을 네. 부검한 결과 너무 충격적이었다. 뭐 제일 처음에는 2사람밖에 없었고 예. 사람이 이제 사망을 했으니까 뭐 바깥에 외상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으니까 이건 뭐 혹시 폭행치사 네. 아니면 상해치사 산인의 고의가 없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제일 처음에는 접근을 했었는데 1차 부검 소견이 나왔을 때 신체 내부 장기가 다 이제 파열이 됐다라는 거예요. 심장까지 파열됐다고 하니까 사실 뭐 담낭, 뭐 간, 심장 이렇게 파열이 됐고 네. 신체 내부에 어떤 막대기 같은 게 이제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서 이런 어떤 상황이 발생을 했으니까 그러면 의도적으로 사람 몸 안에 이제 어떤 흉기를 밀어넣는 네. 그런 행위가 되니까 이제 폭행치사, 상해치사가 아니라 이거는 명백한 살인의 네. 고의가 있는 것이다. 이래서 살인 혐의로 이제 범죄 혐의를 바꾸고 수사가 네. 진행되었습니다. 네, 둘의 관계는 어땠고 또 간담회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네, 그냥 언뜻 들었을 때 왠지 둘 간의 사이가 좀 안 좋았을 것 네. 같잖아요. 네, 네. 근데 반전이 둘 사이는 굉장히 좋았다라고 합니다. 뭐야. 이 피해자가요, 이 대표가 재직했던 이 회사에 3년 동안 근무한 예. 굉장히 성실한 직원이었다라고 해요. 심지어 그 코로나19 때문에 경영난이 와서 다른 직원들은 하나둘 다 이 회사를 떠났지만 이 직원만은 자리를 지키면서 이 대표랑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다라고 하는데 네. 경찰에 따르면요, 이 사망 신고가 들어오기 전날인 30일에 이 둘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 2명도 같이 회식을 하는 회식 자리가 있었다라고 네. 하고 그 다른 직원 2명은 술을 마시다가 중간에 자리를 떠났고 이 피해 직원과 대표만 남아서 술자리를 계속해서 이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오전 9시에 숨진 채 발견됐다.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에 네. 경찰이 한 차례 출동한 적이 있었다면서요? 뭐 출동을 했는 이제 기록을 보면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처음부터 굉장히 횡설수설하는 그런 어떤 전화를 합니다. 저 지금 112 딱 신고를 하는데 네. 누나가 폭행당하고 있어요. 누나가 어떤 남자한테 폭행당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이제 동생이 누나를 위해서 전화를 했다라고 네. 생각하고 딱딱딱 출동을 해요. 출동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누나가 어디 있느냐 이러니까 내가 언제 그렇게 신고했느냐라고 말함과 동시에 남성은 도망갔다라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네. 내가 나중에 고소할 테니까 그냥 가라. 그래요? 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옆에 아까 지금 이제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한 남성이 이제 쓰러져 있었는데 남성이 위에는 긴 옷을 입고 있었는데 밑에는 하의가 이제 벗겨진 상태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모양이 너무 좀 이렇게 안 좋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제 경찰관들이 혹시 뭐 이렇게 사망이나 다른 어떤 그 이상 증세가 네. 있는가 싶어가 맥박을 확인하니까 뭐 생체 반응은 존재를 했고 그래서 위에 이제 패딩을 덮어놓고 네. 나왔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침에 그 사람이 일어나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아하. 그 직원이 몸이 이제 싸늘하게 식어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사건이 지금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문제는요, 경찰이 그 현장에 도착하는 동안 한 씨가 피해자 몸에 막대기를 넣는 그 행동을 반복했던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출동한 경찰이 이 사실을 전혀 몰랐던 거네요, 그러니까. 네, 이 부분에서 좀 경찰이 많이 비난을 받고 있어요. 저도 참 의아한 부분인데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 말로는 당시에 현장에 갔을 때 분명히 피해자한테 생명 반응을 좀 살펴봤다라고 네. 해요. 근데 뭐 겉으로 봤을 때도 혈흔이나 뭐 어떠한 폭행의 흔적도 찾아보기 어려웠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심지어 한 씨가 이제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그 피해자 몸에 꽂았던 그 막대기를 그 실내 바깥에 조명이 비치지 않는 데다 멀리 던져버린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경찰은 그 범행 도구조차도 발견을 못했던 거죠. 네. 그래서 경찰 말로는 당시에 뭐 이러한 뭐 특별한 특이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피해자가 술에 취해서 잠들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옷이 하의가 지금 탈이 된 상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옷만 좀 이렇게 덮어주고 그렇게 나왔다라고 하고요. 이 한 씨는 경찰이 떠난 다음에 다시 잠이 든 거예요. 다시 잠이 들었다가 이제 오후 9시경에 깨보니까 이 직원이
사망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뒤늦게 깜짝 놀라서 119에 신고를 하게 된 거죠. 그럼 뭐야? 그 경찰이 첫 번째로 갔을 때 네. 그때도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였고 간 다음에 또 그 상황을 반복했던 거였고 그래서 그 망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사실 이게 지금 경찰은 CCTV를 다 확보를 해서 알고 있을 거예요. 네. 뭐 이렇게 시간의 흐름을 쭉 알고 있을 건데 사실 이게 뭐 피해 사실 공표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단편적인 파편만 탁탁탁탁 나오는데 지금까지 나와 있는 언론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면 경찰에게 딱 신고를 해요. 지금 이런 일이 있습니다. 신고를 하고 난 다음에 그 피해자에게 신체 안에 이제 어떤 특정 흉기를 이제 찔러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좀 이렇게 황당한 일이잖아요. 신고하고 난 다음에 그런 일을 한다? 네. 이게 첫 번째 굉장히 이상한 일이고 네. 두 번째는 그렇게 신체 내부 장기가 다 그렇게 파열이 되었다면 복강내 출혈이 상상을 초월한 네. 복강내 출혈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뭐 심장 동맥이 이제 박리가 되면 한 1분 30초 이내면 그냥 사람이 사망할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은 장기 전체가 파열이 됐기 때문에 그때 뭐 검사님도 검시해 보셨지만 그때 생체 반응이 나온다는 게 저희들은 조금 약간 이상한 그러게. 느낌이고 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사람이 아무리 나중에 이제 저희들이 이야기했지만 술이 많이 먹었다 할지라도 그 정도의 몸에 고통이 가해진다면 뭔가 신음을 네. 냈을 건데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 어디까지 어떻게 CCTV를 확보해서 확인하고 있는지를 몰라서 저희들이 이 모든 게 조심스럽고 굉장히 좀 이렇게 저희들이 굉장히 톤다운을 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여튼 여하튼 그 범죄 현장 112 신고를 하고 그 사이에 출동하기 전까지 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그런 굉장히 몹쓸 짓을 했다라는 점은 지금까지 수사에서 드러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유족들 말에 따르면요. 이미 피해자 얼굴에 멍이 가득했다고 하고요. 뭐 허벅지나 엉덩이에도 멍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거를 경찰이 왜 모르고 그냥 가냐. 이 의문을 계속해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은 몸에 어떠한 뭐 외부적으로 뭐 어떤 충격을 가했거나 그런 흔적 없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유족의 말은 반대죠. 몸에 이제 멍이 있던 걸로 보인다. 왜 못 봤냐라고 하는데 이제 법의학자들 소견에 따르면 이게 멍이 아니라 시반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시반이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을 때는 온몸에 혈액이 이제 떠돌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사망하게 되면 몸의 아래쪽으로 이게 침강을 하면서 겉으로 봤을 때는 약간 검붉은색, 약간 자주색에 마치 이렇게 피멍이 든 것처럼 보이는 네. 그렇게 자국이 남는 게 시반이라고 해요. 실제로 네. 이제 변사체를 가서 검시를 해보면은 똑바로 이제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누워있는 시신의 경우에는 이 등 쪽이랑 엉덩이나 이 바닥면이랑 닿는 허벅지 부분이 멍든 것처럼 그렇게 자주색 반점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유족은 일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멍이랑 시반을 구분을 못해서 아마 육안으로 보고 멍들어 있는데 왜 못 봤냐 이렇게 생각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요 멍인지 시반인지는 아무래도 국가수에서 감정을 해서 결과를 발표하는 걸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근데 아무리 그 폭행 흔적이 없다고 해도 경찰이 일단 출동을 했고 신고한 사람이 나왔는데 횡설수설해요. 근데 보니까 사람이 한 명 이렇게 쓰러져 있는데 그 겨울에 네. 추운데 하의가 벗겨진 채 있어요. 그리고 미동 안 해요. 근데 생체 반응만 실험하고 뭘 덮어주고 갔다? 아 이것도 이상해요. 아침에 조금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은 제대로 못 봤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성 두 분이 그 안에 존재를 했고 실내에 한 사람은 횡설수설을 하고 한 사람은 굉장히 좀 이렇게 보기 조금 어려운 상황의 네. 모습이잖아요. 제 하체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순간적으로 이러고 이제 덮고 나왔을 수가 있는데 네. 여기서 제가 이제 저는 국가수에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까지 변호사님을 저하고 계속 얘기했는데 사람이 이렇게 반듯하게 누웠다는 거거든요. 네. 느낌상. 네. 이렇게 누워 있는데 네. 그러면 복강내 출혈이 있으면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엎어져 있으면 피가 바깥으로 안 흐르지만 이렇게 똑바로 누워 있으면 복강내 출혈이 있으면 흐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분명히 그 피가 어느 정도 바깥으로 흘러났을 수가 있는데 그 상황이 전혀 뭐 혈흔이 경찰 입장에서는 혈흔이 전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정도의 사람이 그런 어떤 형태의 모습이었다면
보통 한 2리터에서 2.5리터 정도의 복강 내 출혈이 있었을 것이고 그중에 일부가 바깥에 신체 바깥으로 나왔다면 복강 내에 얼마만큼의 혈액이 있었는지도 확인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범행 현장에서 과연 정말 저는 경찰의 말씀을 100% 믿지만 혹시나 왜 그런 상황에서 복강 내 출혈이 없었을까? 분명히 경찰이 출동하기 전화 신고를 하고 출동하는 과정에서 폭행이 있었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도 앞으로 수사에서 좀 밝혀져야 되는 대목인데 뭐 사실 유족들께서도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시고 지금 경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특별하게 뒤에 있는 후속적인 어떤 리포트가 없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은 조금 저희들도 좀 톤다운을 하고 조금 사건을 지켜보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조금 더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외에도 경찰들의 입장이 전해진 게 있나요? 네, 경찰들은요, 이제 당시 현장에서 좀 발견하기 어려웠던 게 요 한 씨의 태도가 좀 고압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이 출동했을 때, 그러니까 최초에 출동했을 때 경찰한테 한 명 한 명 지목하면서 당신 계급이 뭐냐 막 그렇게 소리치기도 했고 요즘 현장 출동하면 경찰들이 이렇게 명함을 건네주거든요. 그 건네준 명함도 막 구겨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려버리고 이런 태도를 좀 보여서 그러니까 수사에 굉장히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서 자기들도 좀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요. 또 한 씨가 맨 처음에 얘기한 이제 신고했을 때 얘기한 게 여성 관련된 범죄로 신고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피해자는 남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해자가 이런 어떤 범행에 대한 피해자, 성별이 다르기 때문에 이 피해자라고 추측하기는 좀 어려웠다라는 거고 또 한 씨가 조금 이상하게 행동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어떤 거였냐면은 이제 경찰이 사건 이제 다 덮어주고 이제 떠나려고 하니까 한 씨가 처음에 따라 나서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한 씨가 갑자기 피해자한테 다가가서 막 얼굴을 어루만지고 그런 다정한 모습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둘이 조금 다정한 사이인가? 뭐 문제 없겠다라고 좀 안일하게 생각하고 나오게 된 거죠. 이게 경찰의 입장입니다. 근데 하여간 너무 잔인하고 충격적인 사건인데 그 한 씨 범행 동기에 대한 얘기는 나왔습니까 지금? 뭐 기본적으로 뭐 동기를 확인하는 과정들이 이제 좀 접근하는 중에 아까 제가 모습들이 약간 좀 이렇게 저희들이 봤을 때 일반적인 모습은 아니었기 때문에 혹시 뭐 약간의 어떤 성폭행의 문제가 있었는 거 아니냐라는 걸 확인했지만 성폭행은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도 저희가 살짝 언급을 하긴 했는데 둘 사이가 원래는 원만했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피해자가 3년이나 같은 직장에 이제 계속 재직을 했잖아요. 문제가 있었으면 중간에 그만뒀겠죠. 그리고 유족의 말에 따르더라도 이 피해자가 평소에 뭐 회사 일이 힘들다거나 이런 말은 일절 한 적이 없다라고 하고 이 대표 한 씨가 뭐 피해자의 생일이나 명절 때 선물도 이렇게 잘 챙겨주고 그래서 잘 지냈다라고 해요. 그래서 경찰은 혹시나 이 가족들, 유족들이 모르는 숨은 배경이 있나 해서 이제 통신 자료도 조회를 해보고 또 피해자의 휴대폰도 이렇게 포렌식을 해봤는데 뭐 일상적인 대화 외에는 이렇게 특이점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고요. 뭐 둘 사이에 금전적인 원한 관계도 없었고 또 한 씨의 범행이 좀 엽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정신에 이런 범행을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해서 혹시 몰라서 이제 마약 검사까지 한 씨한테 했는데 마약 검사 결과 마약 반응 음성으로 나와서 마약 성분도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아니 사이도 좋았고 지금 범행 동기가 이게 애매한데 경찰이 뭐라고 진술했습니까? 한 씨는? 사실 저도 제일 처음에 이 사건 딱 봤을 때 저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거 그러니까 향정신성의약품 아니냐. 향정이 아니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반적인 어떤 이성적인 판단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 이제 제일 처음에 이 한 씨의 주장을 들어봤어요. 한 씨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원래 그 피해자가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하려고 했다. 그래서 이 운전하는 걸 막아야 된다. 음주운전은 안 좋은 거 아니냐. 그 막는 과정에서 이제 싸움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저희들은 볼 수 없는 CCTV를 경찰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CCTV를 딱 확인하니까 진짜로 둘이가 싸우는 건 보여요. 싸우는 걸 보이고 뭐 이렇게 목 조르는 모습도 보이고 빠져 이렇게 나가려는 모습도 보이고 그런 모습들은 보이는데 여기서도 저희한테는 알려주지 않지만 두 사이에 무슨 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CCTV에서. 그 말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경찰은 함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야기해 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다툼이 있었던 부분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유족들은 이런 한 씨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고 나섰죠. 네, 맞습니다. 그 피해자랑 그 유족이 나눈 문자 메시지를 이제 근거로 해가지고 유족들은 반발하고 있는데요. 문자 메시지 내용을 좀 살펴보면 피해자가 지난달 30일 오후 9시 30분경에
경에 가족들한테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분째 대리가 안 잡힌다라고 하면서 이제 집에 가겠다는 의사를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근처에서 자라고 하면서 그 대리 기사의 전화번호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오후 10시 54분에 갈게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봤을 때도 이제 피해자가 뭐 음주운전 하려 했다 이런 주장이 말도 안 된다는 게 이제 유족의 입장인 거고 거기에 더불어서 유족 말에 의하면 피해자가 평소에 뭐 술을 잘 마시거나 그런 사람도 아니고요. 어쩌다가 술을 마신다라고 하더라도 대리 운전기사를 꼭 부르는 네.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원래 오겠다라는 시간을 한참 지나도 오질 않으니까 자정 무렵이 됐을 때 유족이 피해자한테 전화를 했고 그때 전화기가 꺼져 있었다고 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전화했을 시점에 피해자의 배터리, 휴대전화 배터리는 절반 이상 남은 상태였다고 하는 거죠. 네. 누군가 일부러 껐을 수 있겠다라는 추측이 좀 들고요.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이 되게 답답한 게 직접적인 목격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건의 진상은 뭐 숨진 피해자는 말이 없는 거고 가해자 한 씨만이 그 범행을 알 텐데요. 그 12시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 피해자 계속해서 뭐 피해자가 음주운전 하려는 걸 내가 막으려고 한 거다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조금 더 수사를 좀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어쨌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한 씨의 행위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이 사건 때문에 이거 웃을 일이 아닌데 네. 많은 사람들에게 다 물어봤어요. 네. 그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나도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 가해자의 행동을 봤을 때 이해가 못하면 피해자의 행동은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가해자의 행동도 이해 안 되고 피해자의 그 피해 이후의 모습도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네. 모습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면 분명히 뭔가 생체 반응이 아니라 굉장히 극단적인 어떤 죽음에 다다르는 고통의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 경찰이 분명히 봤을 때도 그런 모습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분명히 오는 과정에 그런 폭행은 존재를 했고 그리고 제일 처음에 신고할 때부터 그 말에 그 내용이 완전히 다르잖아. 누나가 폭행당하고 있다. 이런 형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은 이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하는 걸 막기 위해서 내가 폭행을 했다는 자기 정당화의 논리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지금 아마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프로파일러가 투입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게 신상 공개가 안 됐잖아요. 네. 사실 이 정도 사건이면 신상 공개 되어야 되는 사건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적어도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는 열렸어야 되는데 저희한테 말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는 듯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끝풀을 완전히 이렇게 열어놓고 보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수사 결과를 조금 지켜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술 먹어서 기억이 안 난다면서 심신미약 감염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그것도 네. 궁금한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살인죄에 대해서요, 그 양형위원회 양형 기준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기본 이제 선고 형량이 징역 10년에서 16년 사이를 기본적으로 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처럼 이렇게 살해 방법이 좀 잔혹할 경우에는 15년 이상 혹은 무기징역까지도 선고가 가능한데요. 이제 형법 10조에 따르면은 이제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되면 법관은 재량으로 형을 감경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살펴보면 지금 한 씨는 당시에 술을 내가 많이 먹어서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판단할 때는 심신미약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첫 번째로 본인이 직접 신고했잖아요. 그죠? 네. 심신미약 상태인데 어떻게 본인이 먼저 신고하겠어요? 그렇죠. 그것도 좀 의아하고, 두 번째는 출동했을 때 경찰이랑 대화를 나눴잖아요. 네, 네. 그것도 의식이 없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데다가 경찰이 출동하기 전에 그 피해자 몸에 뽑았던 그 막대기를 네. 스스로 던져버렸잖아요. 네. 은폐까지 했잖아요. 네. 이런 점을 종합해서 봤을 때 심신미약이 실제로 인정되기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보입니다. 네, 이건 뭐 수사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죠. 사건 사고 24시 두 번째 주제는요. 빨간 매니큐어만 남긴 얼굴 없는 범인입니다. 새해가 되면서 한 해를 또 넘기게 된 장기 미제 사건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는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포천 여중생 살인 사건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사건의 개요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2003년에 일어났는 일인데요. 지금도 저 2003년 이 사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사건 중에 하나인데
포천에는 여중생이 이제 실종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혹시 가출한 거 아니야?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까지 했었는데 경기도 포천에서 이제 여중생이 이제 그 실종이 됐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전화를 합니다. 엄마 나 집에 빨리 갈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친구 집에 잠시 갔다가 오는 그런 어떤 내용으로 받아들였고 학교에서 이 중학생하고 이제 거리가 한 800m 정도밖에 안 됐던 길인데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아쉬웠던 점이 혹시나 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그 지역에서 이렇게 굉장히 짧은 길, 지름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지름길이 생각보다 이렇게 좁은 길이고 이렇게 가로등이 없는 길이 많아요. 그래서 특히 하교할 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로 갔어야 되는데 이 중학생 그 지역 사람들만 알고 있는 지름길로 집으로 가는 길 중에 네. 지금 실종되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는 가출로 의심했다고 그랬는데 수사 방향이 바뀐 계기가 있습니까? 네, 이제 엄양이 아무래도 여중생이다 보니까 처음에 수사기관은 가출을 의심했는데 네. 가출을 의심하기에는 이 엄양이요 단 한 번도 지각도 안 하고 결석도 안 한 굉장히 성실한 친구였다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엄양이 실종되고 나서 경찰뿐만 아니라 군인들까지 나서서 포천시 전역에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엄양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발견이 되지 않았고요. 심지어 목격자조차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실종 23일째 되던 날 굉장히 뜻밖의 장소에서 엄양의 흔적이 발견이 돼요. 아까 제가 800m라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엄양이 가지고 있던 소지품이 그로부터 7km가 떨어진 곳에서 발견이 7km? 돼요. 그래서 네. 그 당시에 교복을 입고 있었던 엄양, 가지고 있던 모든 소지품이 7km 바깥에서 발견되는데 교복 입음이 기억나시죠? 이쪽에 왼쪽에 저도 지금 이름이 이렇게 달려 있는데 네, 명찰. 이름 달린 부분고 이름만 빵 찢어져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48일째 이게 조금 더 겨울로 갑니다. 11월 22일 날 그 당시도 휴대폰을 다 가지고 있었으니까 휴대폰이 발견됐는데 휴대폰 발견되는 장소는 아까 옷은 7km라고 하는데 15km 바깥에서 휴대폰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 경찰은 순간적으로 굉장히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접근하게 되는 거죠. 장기 실종된 상황에서 휴대폰, 그 소지품 발견이 됐다. 네. 근데 거리가 다르다. 네. 근데 지금 정작 엄양의 소식은 없다. 여기까지인 거잖아요, 일단. 네, 경찰이 그래서 굉장히 그러니까 엄양만 발견이 안 된 거예요. 네, 소지품은 네. 발견했는데 엄양이 발견이 안 돼서 네. 대규모의 수색 작업을 벌였는데요. 그러다가 해를 넘겨서 2004년 2월 8일 실종된 지 96일째 되던 날이에요. 그 경찰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도로 옆에 있는 그 배수로, 동그란 배수로가 반쯤 그 낡은 종이판으로 가려져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경찰이 뭔가 의심스러워서 종이판을 탁 들어보니까 그 안에 놀랍게도 엄양의 시신이 있었던 거죠. 아유. 네, 도로 옆 배수로에서 네. 시신이 발견이 됐는데 그 시신의 상태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참혹했었다고요. 이게 사실 이 부분도 저는 법의학자들한테도 저도 한번 물어봤는 네. 사건 중에 네. 하나인데 제일 처음에 이게 겨울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사건이 발생하고 2월 달까지 굉장히 날씨가 추웠단 말이에요. 네. 2003년에. 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좀 지나갔다 할지라도 그 엄양의 부패의 정도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정도의 부패가 이제 진행됐는데 아침에 좀 저 시청자 여러분 죄송한데 이렇게 하수구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몸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리가 바깥쪽으로 되어 있고 몸이 이렇게 웅크린 모습으로 되어 있는데 1차 부검 소견을 보면 뭐 외상 흔적은 전혀 없고 또 어떤 성폭행 흔적도 사실상 발견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 정도면 DNA 흔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한 가지 엽기적이었던 게 손에 원래 그 중학생 아이들 이렇게 뭐 손톱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안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매니큐어 바르고. 예. 근데 엄양은 매니큐어를 안 발랐는데 붉은색 매니큐어가 이렇게 전부 다 매니큐어가 손에 다 이렇게 발려져 있어서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면 7km 바깥에 그 소지품을 다 보란 듯이 해놔놓고 15km 바깥에 휴대폰과 배터리를 분리해서 버리고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그 시신에게도 어떤 시그너처를 남기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게 손에 매니큐어까지 이렇게 바르는 모습까지 보여서 제일 처음에 저는 2003년 이 사건 봤을 때 이거 정말 잘못하면 연쇄로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라서 굉장히 좀 이렇게 걱정하고 봤던 기억이 머릿속에 있습니다. 아니, 엄양이 직접 바르지 않은 매니큐어가 엄양 손톱에 발라져 있었다, 칠해져 있었다.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경찰은 엄양을 일단 살해가 된 다음에 손톱에 매니큐어를 칠해줬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더 충격적인 거는 이 매니큐어를 칠한 다음에 이 범인이요, 엄양의 손톱이랑 발톱까지 자른 흔적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범인을 특정할 만한 증거가 뭐 그 시신이나 엄양의 시신이나 또 현장 어디에서도 발견이 안 돼서 저도 참 안타까운 마음인데요. 당시에 경찰은 그래도 수사에 최선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사한 내용을 좀 살펴보면 그 엄양이 살해되기 몇 달 전에 그 비슷한 수법으로 남성 3명이 여중생 2명을 납치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해당 가해자도 불러다 조사해봤는데 뭐 이 사건과는 유사성이 없어서요. 그것도 수포로 돌아갔고 또 엄양의 실존 시간대에 그 같은 길을 걸어갔다는 인근 주민들한테 최면 수사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최면 진술에서 서울이라는 그 번호판에 카니발 차량이 보인다라는 진술을 토대로 해서 수사를 좀 펼쳤지만 이 범인을 찾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네. 결국 그 범인에 대한 유일한 단서가 매니큐어 하나뿐이었던 것 같은데요. 사실 뭐 이게 수사 기법이라서 말씀 좀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제일 처음에 그냥 상식적으로 이게 네. 매니큐어가 딱 발견되면 그 색깔과 유사한 매니큐어를 샀는 사람들을 다 조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2003년만 되더라도 다 신용카드로 계산을 할 거니까. 그래서 그 포천 지역에 있는 전체 그 화장품 회사에서 빨간색 매니큐어 사는 사람을 다 전수조사하는 거예요. 근데 샀는 사람이 특별한 어떤 그 혐의점이 발견이 안 돼요. 뭐 빨간색 매니큐어를 샀는데 샀는 이유가 보통 여자친구에게 선물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그러면 두 번째, 그러면 이 매니큐어가 어떤 회사에서 만들어졌을까? 성분 검사를 딱 요청을 했는데 이게 사실 매니큐어가 아닌,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현재 화장품 회사에서 사용되고 있지 않는 형태의 붉은빛의 어떤 색깔로 나타났기 때문에 사실 매니큐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뭐 증거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까 뭐 변호사님 주신 대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사했는 걸 제가 알고는 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수사반장이 그 사건의 굉장히 중압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아쉬운 사건까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네, 뭐 피해 여중생의 유가족은 물론이고요. 방금 말씀해주신 그 수사반장의 유가족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는데 정말 안타까운 게 이게 아직도 범인이 잡히지 않았다는 그 부분이에요. 이게 당시에 희대살인 사건으로 뉴스에 연일 보도가 됐었고요. 네. 근데 이게 아직 범인이 잡히지 않은 채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지금까지 얘기한 것을 가지고 범인의 얼굴을 한번 추정해 보죠. 네. 자, 포천 여중생 살인 사건 범인이 남긴 단서를 가지고 한번 추정해 보겠습니다. 이름이 사라진 채 발견된 소지품. 네, 그 피해자의 소지품 발견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희한하게도요, 이름이 써진 부분만 뜯겨져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수사에 참여했던 전직 형사는요, 그때 당시 일각에서는 피해 그 엄양을 아는 사람이 가해자일 수 있다라고 추정을 했어요. 그 이유가 만약에 그 엄양의 이름이 알려지게 되면은 자신이 누군지 지목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름표부만 뜯어낸 게 아니냐, 이런 추측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요?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끝까지 발견 안 된 교복과 속옷 그리고 스타킹. 이게 아직 범인이 발견되지 않고 미제 사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냥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건들이 굉장히 엽기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모든 교복 같은 것들도 보란 듯이 만들어 놓고 이름은 떼져 있고, 그리고 그 엄양의 그 발견된 장소는 굉장히 이렇게 이례적인 장소에서 발견되고, 그런데 지금 이제 문제가 속옷하고 스타킹 이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그 소지품은 A란 7km 바깥에 존재를 했는데 왜 이 두 가지만 존재하지 않았을까? 그럼 이제 느낌이 어떤 느낌인가 하면 사실상 굉장히 이 두 가지를 전리품으로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쉽게 말하면 자기의 어떤 그 사이키아트리한 문제로서 피해 여성에게 성폭행은 할 수 없지만 굉장히 왜곡된 성인지를 통해서 어떤 특정 물건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이런 두 가지를 지금 전리품으로 흔히 말해서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추측까지 이제 나오게 되었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단서. 엄양 손톱에 빨간 매니큐어입니다.
네, 이 매니큐어가 발려진 채로 발견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부분을 두고 이 가해자가 성도착증 증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이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엄양의 손톱과 발톱도 왜 잘려진 채로 발견이 됐다라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도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이 피해자한테 내가 이런 범행을 했다는 걸 일종의 트로피의 개념으로 이 피해 물품이나 이런 부분들을 수집하는 사람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은 뭐 피해자의 물품을 수집하는 연쇄살인범일 가능성, 더불어서 성도착증 증세가 있는 범인일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그 성폭행 흔적이 발견되지 않으니까 네. 거기서 이렇게 유추해서 해석을 하는 건가요? 사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뭐 여러분들, 저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은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접적인 성폭행이 가능하면 성폭행을 할 수 있는데 네. 성폭행을 할 수 없는 어떤 신체적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오히려 더 피해자에게 더 가학적이고 더 못된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사실 DNA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서 성폭행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는 저는 조금 네.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네. 해요. 우리나라에는 여러 가지 성폭행이 직접적인 성폭행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엔 또 다른 성폭행들도 네. 존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약간 왜곡된 분명히 성인지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형태의 성폭행이 존재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지울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시간을 좀 돌려서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던 그 엄양. 엄양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하나하나 추적을 좀 한번 해볼까요? 네, 실종 장소부터 저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범행 시점이 11월 늦은 오후에 이 엄양이 학교를 마치고 학교에서 집에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사라진 거거든요. 네. 근데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이 학교부터 집까지는 고작 10분 정도 거리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경찰이 추측하는 바로는 그 길목에서 이 가해자가 이제 동승을 제안했던 것 같아요. 학생, 내 차 타고 가지. 네. 뭐 이런 식으로 동승을 요청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게 짧은 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11월에 굉장히 늦은 오후, 늦은 저녁 굉장히 춥잖아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엄양은 크다 그렇게 크게 뭐 어떤 경계심이나 이런 걸 가지지는 않고 그 차량에 동승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인을 살펴보면 목졸림에 의한 지식사로 나오는데 아마도 이 해당 차량에서 목졸림, 이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이 되고요. 시신이 유기된 장소도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게 외부인의 눈에 흔하게 띄는 그런 장소가 아니었다라고 해요. 그런 걸 종합해 보면은 이 범인은 포천시에 대한 지리감이 있는 포천을 굉장히 잘하는 그런 네, 사람일 네. 수 있겠다라고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종합해 보면 범인은 포천 지역에 지리감이 있고 잘 알고 또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성도착증 환자일 것으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어디에도 범인의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어요. 네. 그런 채로 세월이 흘렀고 그로부터 16년 만인 지난 2019년에 제보자가 나타났어요. 아까 제가 앵커께 한 말씀 딱 지나가듯이 말씀 올렸는 게 이게 정말 한 명일까? 한 명의 피해자만 존재를 할까? 연쇄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게 그 당시에 굉장히 저는 두려웠던 그런 어떤 이야기고 오늘 혹시나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나 이 당시에 포천에서 계셨던 분이 있으면 한번 사건을 잘 반추해 보셔서 혹시 그러한 피해나 그런 어떤 모습을 봤다면 좀 우리 행아에게도 같이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는데 16년이 지난 그 시점에 포천에서 자기도 납치를 당할 뻔했다라는 이야기에 목격자가 나왔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첫 번째 사건이 아니라 파일럿이라 그러죠. 네. 앞에 한번 해보려고 했던 무엇인가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기도 이제 포천 가면서 어떤 한 사람이 차를 좀 이렇게 라이드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드를 딱 타면서 뭐 어디까지 가자 그래서 거기까지 간다라고 해서 차를 탔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그와 다른 방향으로 가길래 자기는 이제 다른 방향으로 가면서 문을 잠그길래 그 문을 열고 내려서 그런 어떤 납치를 조금 피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 똑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저녁 무렵 도보로 가는 과정에서 자동차 흰색 차량이 존재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달리는 차문을 열어서 가까스로 이제 탈출을 했다. 이런 얘기가 될 텐데요. 정말 큰일 날 뻔한 상황에서 탈출을 한 건데. 네. 근데 이분이 이상한 간격을 목격을 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네네.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는 어떤 길에서 그 가는 방향과 동등한 이야기를 해주면 좋은데 동등한 이야기를 했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보면서 나도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것을 당할 수 있었구나. 왜냐하면 탐사 프로그램에서 이 중학생의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설명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 당시에 납치를 당할 뻔했던 피해자도
똑같은 상황이었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기시감으로 번뜩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두 사건 사이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네, 일단 범행 시점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 제보자가 이런 납치 미수 사건을 당했던 거는요. 2003년 10월 말 오후 6시경에 이 납치 미수 사건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엄양은 그리로부터 일주일 정도 지난 2003년 11월 초 오후 6시 반경에 집으로 향하던 길 위에서 납치당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말씀드렸듯이 그 두 사건 다 일주일 간격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리고 이 제보자가 그 흰색 차량에 탑승한 장소랑 엄양이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는 그 장소가요. 차로 이제 가는 거면 한 5분 정도 거리밖에 떨어지지 않은 굉장히 가까운 거리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 이제 언급이 덜 됐는데 당시 그 흰색 차량의 남성이 제보자한테 학생 어디 가세요? 이렇게 처음 물어보면서 타라고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학생 이렇게 딱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을 지목했다는 것도 이 엄양 사건이랑 굉장히 유사한 점이 있지 않나라고 보이고요. 물론 두 사건이 동일범의 소행이다라고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포천시라는 게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잖아요. 이 작은 시골 마을에서 범행 장소, 시간, 방법 이게 어떻게 쌍둥이처럼 닮아있지라는 생각. 과연 이게 우연이라고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아니 이게 만약에 동일범의 소행이라면 지금 제보한 이분이야말로 이 범인의 얼굴을 본 유일한 목격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2019년에 이 이야기가 나오고 저도 굉장히 이렇게 몸에 소름이 확 돋았는데 이거 잡을 수 있구나. 이제 미제 사건 우리 엄양의 넋을 기릴 수 있겠구나라고 했는데 그쪽에서 나와 있는 이 피해자가 머릿속에 기억했던 것은 첫 번째 남자 손이 매우 하얗다. 제 손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 제 손이 남자 손이 매우 하얗고 예, 손톱이 매우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손톱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 아니냐라는 생각과 꼭 그 피해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 피해자가 될 뻔했던 사람은 손톱이 너무 깨끗해서 손톱에 그 흔히 말해 투명 매니큐어를 칠한 듯한 느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얼굴은 수염이 전혀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하나 남깁니다. 내가 탔던 장소가 특정 공업사와 가까운 거리였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앞서 그 엄양 살인 사건의 그 범인의 얼굴과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동승 차량을 타라고 했던 그 남성과 묘하게 좀 닮아 있는 점들이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그 제보자에 대해서 최면 수사를 해보니까 이때 이 제보자가 정말 다행히 그 차량의 번호를 일부 기억을 해낸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희망을 가졌던 부분이 있고 또 말씀 주신 대로 그 남성이 인근의 공업사에 있다가 나를 보고 따라왔다 이런 기억도 최면 수사를 통해서 이 제보자가 떠올렸고요. 또 차량 그 뒷좌석에 서류가 놓여져 있었고 작업용으로 보이는 카키색 점퍼도 놓여 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최면 수사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해당 공업사의 남성에 대한 어떤 흔적 같은 게 남아있지 않을까요? 이게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아까 제가 2003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2003년에 이 번호판이 있는 공업사에 자동차가 있었느냐 확인을 해보니까 그 당시 2003년만 되더라도 이렇게 지방에 있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잘 전산 처리가 안 될 수가 있어서 전산 처리는 2006년부터 가능했다. 그래서 2003년에 그 차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실질적으로 확인이 안 되는데 이제 뭐 이거는 뒤에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경찰은 최선을 다해서 수사했고 그 경찰들의 그 헌신과 노고를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닌데 이게 굉장히 거친 매니큐어였고 그 매니큐어 성분이 화장품 회사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매니큐어라였다면 혹시 그게 뭐 다른 페인트일 수가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다른 공업용 어떤 물건이지 않았을까라는 걸 한 번만 좀 고민을 했다면 아까 뭐 포천이란 곳 지금도 이제 많이 발전돼가 있는 곳이고 굉장히 살기 좋은 곳이고 포천 뭐 저도 이제 가고 싶은 도시 중에 하나인데 그 당시에는 조금 작은 도시였을 거잖아요. 그러면 공업사 몇 군데만 조금 돌아다녔어도 그와 유사한 페인트를 가지고 있는 공업사가 좀 어딘지 찾았다면 조금 더 이 사건의 실마리를 그 당시에 적극적으로 좀 찾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냥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보자가 등장하면서 사회적인 관심이 다시 집중이 됐고 이 사건을 다시 수사하고 있다 이런 소식을 들었었는데요. 더 이상의 재수사는 불가능한 건가요?
그러니까 수사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수사가 쉽지는 않겠지만요. 뭐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다행히도 제보자가 등장하면서 제보자랑 비슷한 일을 겪었다, 아니면 나 비슷한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하는 제보가 속속들이 경찰에 접수되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중에 일부는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도 있다라고 합니다. 네. 물론 이 제보자 사건의 이 가해자와 이 엄양 사건의 가해자가 뭐 동일인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경찰은 이런 제보들을 토대로 해서요. 이 엄양 사건과의 연관성도 계속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16년 동안 실마리를 찾지 못하다가 제보자가 등장을 하면서 다시 희망을 보게 되는 거네요. 뭐 사실 이제 우리가 콜드 케이스라고 네. 이야기를 하죠. 이제 태완이법 때문에 공소시효, 특히 살인죄에는 공소시효가 네. 폐지됐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이 사건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는 거지. 네. 이 자체가 영원히 영구 미제 사건은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네. 영구 미제 사건 중에 가장 위험한 게 범인이 발견되었는데 그 범인 발견 이후에 그 범인이 죄가 없다, 불기소됐을 때가 문제가 있는 건데 네. 지금은 아직 특정한 용의자가 발견 안 됐으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혹시 행하를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혹시나 뭐 어떤 머릿속에 기억나는 중요한 단서가 있다면 뭐 어느 곳이든지 그게 경찰서가 됐건 아니면 뭐 저희 행하가 됐건 좀 꼭 좀 설명해 주신다면 지금까지 억울하게 지금 사망을 당했던 네. 우리 엄양의 넋을 좀 기릴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늦게라도 범인을 꼭 좀 잡았으면 예. 좋겠네요. 네, 제발요. 네. 사건 사고 24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 춥네요. 네. 겨울을 아주 제대로 보여줘요. 네, 완전 겨울이라는 걸 실감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날이 무척 춥고요. 내륙 곳곳에는 한파특보 내려져 있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또 아프지 않도록 옷차림 따뜻하게 하고 외출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